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일단 어제 봤던 소식입니다. 공모주가 엄청나게 많은 거 아마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아마도 청약하시느라 시간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청약할 거는 6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월화에 진행하는 IBK 한중의 CS, 한국투자에서 시어스테크놀로지와 스펙, 그 다음에 미래에셋에서 스펙, 다음으로 현대차 스펙과 KB 스펙, 이렇게 6가지가 오늘 청약하면 됐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부터 청약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수요일부터 진행하는 걸 봐야 되는데 수요일부터 진행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와 KB 스펙을 아직 안 했다면은 내일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미래에셋 스펙과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한국투자증권에서 SOS랩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걸 정리해 드리면서 여기 보시면 신한 스펙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실수로 신한 스펙을 적어놔서 이거는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청약이 정말 많은데요. 그리고 앞으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와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의 SOS랩 청약할지 말지도 계속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오늘 2차전지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리튬도 급등하고 2차전지도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 2차전지 심상치 않은 게 딱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마도 많은 분들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이 많으실 듯 합니다.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뭔가? 지난주 2차전지가 올랐던 이유가 바로 이 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나왔었고, 그리고 이르면 12일, 당장 내일이죠. 잠정 상계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뭐 할 거다라고 말을 했고 이제는 정확한 수치까지 꺼낼 수 있다는 건데, 전문가에 따르면 관세는 15%에서 30% 사이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10% 정도 내외인데 여기서 얼마나 커지는가가 매우 중요하겠죠. 혹시나 15 정도 된다. 그렇다면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당연히 좋아하고 우리나라 2차전지는 또 기분이 나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뭐 그 반대로 생각보다 훨씬 더 높게 30% 가까이 나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2차전지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되고 난 다음부터 중국은 4주간 반박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위원회와 회원국은 다시 또 4개월 정도의 논의를 거쳐 영구 관세 부과를 결정한다고 하니까 이 이벤트는 조금 긴 시간이 남았구나, 올 연말쯤에 거의 뭐 확정되는구나 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2차전지가 지금이 바닥일지,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사야 될지 아니면 살짝 눌렸을 때 사야 될지 등등 그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이맘때쯤 보면은 작년 언제든 상관없었다, 그냥 작년에 좀 사놓을걸, 이러한 생각이 나올 확률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다음입니다. 수소차도 선점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차, 미래 모빌리티를 생각하면은 수소차가 전기차의 바통을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수소 모빌리티에 대해서도 여러 국가들이 일찌감치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35년까지 수소차 100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일본에서도 수소 관련 신차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고 하죠. 물론 수소차 하면은 아직까지도 그 해결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그래도 하나둘씩 해결하며 선점을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엔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있겠죠. 현대차 그룹은 기존에 나뉘어져 있던 수소 연료 선지 개발과 생산을 일원화하고 기술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최근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 초반 두산 퓨얼셀 등 수소 관련주가 조금 좋은 흐름 나타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율주행. 저기리시 또 좋아하는 섹터 아니겠습니까? 자율주행 경쟁 또 가속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미래 모빌리티 하면은 뭐 수소도 얘기를 꺼낼 수 있겠지만 자율주행이 일단 첫 봤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장 8월에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공개할 예정인데 이를 앞두고 세계 각국이 경쟁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하죠. 중국의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있는가? 야, 근데 세계에서 뭔가를 경쟁한다고 하면은 진짜 이제는 중국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수소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보는 자율주행도 그렇고, 앞으로는 중국을 빼놓고 뭐 첨단 기술 그런 거를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어쨌든 중국의 바이두는 21년 베이징에서 첫 로보택시 상업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까지 10개 도시로 확대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올 3월에는 우한에서 서비스를 개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중국 당국에서 레벨 3, 레벨 4 자율주행 기술 테스트를
승인하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뭘 하고 있는가? 테슬라를 선두로 해 크루즈 등 기업들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닛산이 실증 시험을 시작하고 있고 혼다도 26년부터는 도쿄에서 로보택시를 운행한다고 하니까 자율주행 관련주 분명 다가오는 미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큰 이벤트는 당장 8월입니다. 8월 8일 로보택시 공개를 통해 자율주행이 글로벌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오랜만에 행복한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이 무선뷰를 꺼냈습니다. 코스피가 3100을 잘못 보신 거 아닙니다. 2100 아니에요. 3100을 3분기에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코스피가 10% 넘게 더 급등한다는 건데 다만 4분기에는 차익 실현 효과가 나오며 올 겨울은 조금 추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뭘까요? 최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평균 수출 금액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그와 커플링해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나라고 수출이 잘 되니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데요. 하지만 3분기가 되면은 피크아웃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그때 주가 고점을 찍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코스피가 만약에 3100이면 꽤나 많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가부채 문제, 미국 대선 등의 불확실성 문제, 트럼프가 되니 바이든이 되니 이런 얘기가 분명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 코스피는 더 올라가지는 못하고 4분기는 좀 어둡지 않겠나라고 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코스피 3100 결국 삼성전자에 달렸습니다. 3100을 가려면은 삼성전자가 9만원은 찍어야 되는데 과연 삼성전자가 9만원을 찍는 날이 몇 개월 안에 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이 내년 3월에 구축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딱 하나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공매도 금지 올해 말까지는 최소한 연장되겠구나. 코스피 3100 가능하겠구나 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뭔 시스템이 그렇게 오래 걸리나 하고 봤더니 새로운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 개발 그와 동시에 지금 시스템과 연결을 해야 되다 보니 쉬운 작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주식시장 오류가 있으면 절대 안 되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데 꽤나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어쨌든 공매도 금지도 조금 길어지고 그 다음에 또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불법 공매도 등 이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증시가 갈수록 좋아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증시 보도록 할까요? 미국은 여전히 좋네요. 자, 어제 미국 증시는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고용지표로 금리나 기대가 사그라들고 투심이 살아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주에 있을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쉬어감이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나스닥과 S&P 500은 소폭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 또한 엔비디아는 액면 분할 후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좀 하락하나 싶더니 소폭 상승하고 마감했고 일각에서는 다우 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도 나온다고 하네요. 한편 뉴욕 증시에 영향을 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유럽발 소식인데요. 유럽의회 선거 결과인데 프랑스 대통령이 극우 정당에게 패배하고 의회를 해산시킨 뒤 30일에 조기 총선을 치른다는 소식이 나오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대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뉴스 기사 등을 보니까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코로나 시국만 하더라도 뭐 친환경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뭐 금리도 인상되고 먹고 살기 팍팍하니까 야, 친환경이 도대체 뭔 말이냐? 지금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러한 심리가 좀 나오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유럽 내 전체 분위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조금씩 넘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100억대 횡령이 또 터졌습니다. 우리은행에서 100억대 규모의 횡령이 터졌다고 하는데요. 지방의 한 지점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왜 횡령을 했나 봤더니 늘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해외 선물에 투자하는 데 사용했고 그리고 지금 아직 뭐 정확하게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60억 정도의 손실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사람이라는 게 무너지는 게 정말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은행원 하면은 충분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도대체 뭐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트리거가 되어서 하나둘 손을 대다가 결국은 100억까지 해먹게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건데 그런데 이런 상황 절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카지노 같은 데서도 충분히 볼 수 있죠. 가끔 카지노 관련 다큐 보면은 저기 강원랜드 앞에 가면은 좋은 차량이 완전 널려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절대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깡통 차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깡통이라는 건 진짜 내 계좌가 뭐 마이너스 90% 이렇게 찍혀야 이걸 깡통이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뭐 각자의 계획을 적지 않겠습니까? 손절 라인은 몇 프로, 그다음에 난 우량주만 투자하고 혹은 뭐 이평선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것들만 사고 21선 아래서는 매도하고 등등 각자만의 그러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 꼭 그거를 어긋나게 하는 투자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 그때 큰 손실로 이어지는 거 아마도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보통 이제 돈을 그런 식으로 내 돈이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있었는데 100만 원, 200만 원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마음이 급해져서 갑자기 뭐 레버리지를 쓰면서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한 곳에 막 몰빵, 지금 막 올라가는 막 급등주 있죠. 그런 거에 몰빵하면서 거기서 한 번 더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보통 깡통을 차게 되는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주식 투자 욕심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만의 원칙을 항상 지켜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정상회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에 있습니다. 참고로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란 바로 위에 위치한 나라인데요. 땅 크기는 우리나라의 무려 5배나 되는 나라입니다. 다만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인구는 600만으로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나라인데, 그런데 여기랑 어제 정상회담이 있었죠.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 천연가스 및 자원이 풍부한 나라다 보니까 정상회담으로 인해 가스전 및 화학공장 설비 협력 기대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그 위에 있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여기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 보니까 진짜 짱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카자흐스탄 나라 크기가 대박입니다. 대박.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한국의 무려 26배나 정도 되는 땅 크기를 가지고 있고 인구는 여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2천만 명이 이 넓은 땅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또 어떤 소식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폭염 관련주 오늘 또 뜨거운 모습 나타냈죠. 갑자기 더위가 시작되고 저 길이 또 이제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이거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 31도 이상을 넘겨서 아마도 여러분들 전부 다 에어컨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에 어제 올랐던 빈과 관련주들도 오전에는 상승해서 이제 좀 출발하다가 결국은 모두 반납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한편 오늘 같은 경우에는 벽걸이 에어컨으로 유명한 파세코, 선풍기로 유명한 신일전자 이런 친구들이 조금 더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음식료 관련 이야기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첩을 구별하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비빔면을 끓여보라고 하는 거겠죠. 만약에 그 친구가 비빔면을 끓여가지고 뜨겁게 먹으면 그거는 간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요즘은 또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불닭볶음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뜨거운 볶음면 아니면 뭐 뜨거운 비빔면 여기에 적응해서 그런지 뜨거운 비빔면이 나름 인기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라면 제조사들도 뜨거운 컵 비빔면을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원래 비빔면은 컵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비빔면을 먹으려면 냉수를 헹궈야 되는데 우리가 밖에서 먹는데 냉수를 구할 때가 아마도 찾을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뜨거운 비빔면이 이제 인기를 끌면서 컵 비빔면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고, 게다가 라면 제조사들도 이 상황을 반기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비빔면 하면 언제 먹죠? 맞습니다. 더울 때 여름에 먹는 음식, 뭔가 계절적 특색이 좀 강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뜨거운 비빔면은 분명 겨울에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사람들이 찾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뜨비면을 유행시킨 장본인 중 한 명은 바로 백종원 아저씨였다고 합니다. 백종원 아저씨 유튜브에서 이제 코로나 시국 때 비빔면 뜨겁게 먹어도 맛있다 이러한 영상을 올린 바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 기릿은 무조건 차갑게만 먹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막걸리 관련주가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저 기릿은 이걸 보고 나는 주식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이 막걸리 관련주가 오르는 게 단순 뭐 테마 느낌은 아닙니다. 실제로 막걸리 같은 경우에도 미국 수출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해요.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600억의 해외 매출을 달성했다고 하며, 또한 국순당은 이미 50여 개의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날씨도 덥고 그 다음에 음식료 관련주가 최근 좋다 보니까 막걸리 관련주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휴젤이 승리합니다. 보톡스 소송은 정말 몇 년째 이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미국 ITC에서 보톡스 관련 소송이 있었는데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고 하며, 그래서 오늘 휴젤은 급등, 메디톡스는 하락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번 소송은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2018년 휴젤이 미국 보톡스 시장에 진출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메디톡스가 2022년 야 근데 저 휴지리 쓰고 있는 저 균 있잖아. 그 균주 우리 거 훔친 거야. 저거 좀 제재해줘라. 이렇게 말을 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 예비 신결이 나왔는데 그런데 ITC는 위반 없음 이렇게 발표하며 휴질의 손을 들어줬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휴질 10%가 넘는 급등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WWDC 어땠나? 지난밤 애플에 WWDC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AI 기능 탑재와 관련한 기대감이 나오며 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듯 합니다. WWDC에서는 약 100분의 시간 동안 업데이트된 비전 프로 OS, 아이폰 OS 등을 비롯해 AI 기능에 대한 소식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애플은 오픈 AI 챗 GPT를 시리에 접목한다 이렇게 밝혔죠. 하지만 애플의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애플 정도의 기술력이면은 야, 자체 개발 AI집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애플인데 애플.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점이 실망감으로 나타났다는 거고요. 그래서인지 그동안 이제 애플 관련주로 좀 많이 올랐던 친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들 오늘 급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항상 느낍니다. 뉴스에 팔아라는 진리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어떤 결과가 나왔든 BH가 그렇게 급등하는 상황이 나타날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소식이 나오기 전에는 뭐 게임이 출시가 되거나 아니면 뭐 영화가 나온다거나 BTS가 컴백을 한다거나 등등 그런 소식이 나올 때쯤에는 절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SMR 테라파워 SMR 첫 착공. 빌 게이츠가 설립한 SMR 기업 테라파워가 미국 내에서 첫 번째 SMR 건설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테라파워의 SMR은 다른 곳이랑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액체 나트륨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것인데 액체 나트륨이 뭐냐? 바로 끓는 점이 880도로 물보다 훨씬 더 높아서 많은 열을 흡수하고 발전 출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빌 게이츠 착공식에 참여했겠죠. 이 발전소가 미국의 미래를 움직일 것이며 우리는 경제와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청정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소식뿐만 아니라 이제 영국 원전 기업단이 한국에 왔다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원전주는 안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주담대 대출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주담대는 확정금리 5년 유지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이 대세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주기형을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주기형이 뭐냐? 바로 5년마다 금리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했으면은 이제 2029년 그때 금리에 맞춰서 내 금리가 바뀌는 건데요. 이게 유행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금융당국에서 주기형의 판매 비중을 높이라고 요구하면서 금리가 조금 더 낮게 책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혼합형보다 주기형이 금리가 더 낮다. 지금 당장 더 낮은 게 포인트라고 하고 아니 길이 근데 이거 나중 생각하면 뭐 다른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대출 후 3년만 지나면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나중 일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낮은 걸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최근 주담대를 찾으신 분들은 대부분 주기형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게임주 하반기에는 어떨까? 게임주가 긴 겨울을 지나 올해는 빛을 볼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게임주가 최근 들어 좀 오르다가 요즘은 또 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신작 이벤트가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하반기에 상승 모멘텀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고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25만원, 그런데 다른 증권사들은 35만원의 목표가 제시, NC소프트는 18만원인데 35만원 목표 주가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 친구도 2차전지랑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2차전지, 엔터, 게임, 그 다음 바이오 이러한 친구들은 금리 인하기 때 분명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알테오젠, 나 2등한 바이오야. 정말 오랫동안 코스닥 시장은 에코프로 형제에게 지배당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의 시간이 오는 걸까요?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가총액 2위 달성했다고 하네요. 최근 알테오젠은 머크와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과 함께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가 너무 컸던 건지 시가총액 2위까지 도착했고요. 현재 시총 14조 돌파했습니다. 물론 1등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20조짜리 에코프로빔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인데 혹시나 에코프로빔이 조금 더 하락하고 알테오진이 여기서 뭐 30-40%도 올라가면 역전도 가능할 수 있긴 하겠지만 하지만 그 전에 올해 안에 에코프로 BM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알테오젠이 자연히 알아서 그냥 1등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야, 화장품 왼쪽 ETF를 보면은 정말 탐이 납니다. 탐이 나. 4월 달에 그냥 이거 하나만 사도 정말 든든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화장품 호재가 끊이지 않습니다. 바로 오도록 할게요. 화장품 업계의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중동 지역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작년 한국걸프협력이사회 FTA 체결로 중동 국가에서 화장품 관세가 단계적으로 사라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지난달에는 UAE 대통령이 방한하며 이때 한국산 화장품의 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한다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안 그래도 가성비 좋은 화장품인데 관세까지 없어지면은 이제 등에 날개 단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동 그 여성분들 다 얼굴 가리고 그러지 않아. 그래봤자 뷰티 시장 얼마나 크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여기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21년 기준 283억 달러였던 시장은 작년에 무려 398억 달러로 큰 폭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 이유는 여기서도 이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빠르게 확대되며 화장품의 수요도 팍팍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계는 중동 시장의 규모가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큰 시장으로 평가한다고 하니까 절대 무시할 만한 시장이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용!